이 영상은 법조인의 실력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는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송이 생겼을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지 안목을 기르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13년간 법조계에 있으면서 보았던 대한민국 법조계 최고수 3인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경험적 평가이지만 이 세 분이 가히 대한민국 법조계의 타짜라고 꼽힐 만한 최고의 실력자들이라는 것은 법조계를 아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이상원 변호사님입니다. 2016년 성완종 리스트 재판이 있을 때 저는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변호하고 있었고, 이상원 변호사님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하고 계셨습니다.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저보다 기록을 디테일하게 보는 변호사는 없다고 자신감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현미경을 들이대고 기록을 보면서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걸 찾아내는 즐거움에 뿌듯함을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원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관련 사건의 변호인 이견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기록을 꼼꼼하게 보는 분이 있다는 걸 보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듯이 기록을 구석구석 샅샅이 훑은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저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쳤을 내용들까지 매우 디테일하게 포착하고 있었고, 그 디테일들을 잘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은 성완종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사건의 구조는 단순했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불리한 점도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재판이었습니다. 1심은 유죄, 2심, 3심은 무죄로 확정되었는데 이상원 변호사님의 남다른 디테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많은 활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최고의 현미경입니다. 2위는 심필종 변호사님입니다. 2017년 롯데그룹 일가 9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격호 회장님부터 아들, 딸, 손녀까지 일가족 9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첫째 아들 신동주 회장님을 변호하고 있었고, 심필종 변호사님은 신격호 회장님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봤던 심필종 변호사님의 법정 변론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 웅장하고 간결하면서 풍부하고 신사적이면서 전투적이었습니다. 매우 정제되고 세련된 법정 변론이었고 마치 보스턴 리걸의 앨런 쇼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서면도 법정 변론도 모두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저도 가끔 심필종 변호사님의 법정 변론을 따라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제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차분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신격호 회장님은 징역 4년, 신동빈 회장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동주 회장님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공소사실이 다르기 때문이고 심필종 변호사님의 법정 변론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신격호 회장님도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최고의 스피커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박철 변호사님입니다. 사진을 보면 동글동글 귀엽게 생기셨는데요. 내공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큰 그림을 보는 매크로와 증거를 하나하나 챙기는 디테일과 글을 쓰는 문장력과 법정에서 변론하는 표현력과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고 흐름을 주도하는 전략적 판단, 모든 면에서 완벽한 최고수이십니다. 축구로 치면 오각형이 꽉 찬 스탯이고
이미지로 치면 레벨이 100입니다. 내가 법이고 법이 나인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른 분입니다. 변호사들은 레벨이 높아지면 법리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변호할 일이 많아집니다. 법리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기존의 판례가 없거나 기존에 있는 판례가 모호하거나 기존에 있는 판례가 서로 충돌하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법철학적 사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서울법대 대학원에서 7년 동안 법철학을 공부했고 그걸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미 박철 변호사님은 법철학적 논증을 자유자재로 하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판례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판례를 새롭게 바꾼 기념비적인 승소 사례가 많은 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최고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그럼 너는 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박철 변호사님의 수제자입니다. 박철 변호사님과 같은 사무실에서 2년간 일하면서 많은 재판을 함께 변호했고 한 달에 400시간씩 일할 만큼 매우 바쁘게 일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일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늘 재미있고 보람있게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들을 제가 독립한 이후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가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럴 때 박철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마치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젊은 시절 리처드 마이어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래서 평생 리처드 마이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저분들을 광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분들은 애당초 광고 같은 게 필요하지도 않은 분들입니다. 이 영상은 법조인의 실력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는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송이 생겼을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지 안목을 기르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미리 보내줄 것입니다. 어느 소송이든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변호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실관계는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어, 행위, 육하 원칙에 따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고 사실관계마다 증거를 정리해서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미리 숙지하고 상담하면 상담이 훨씬 효율적이고 유의미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리한 점도 숨김없이, 거짓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해봐야 금방 들킬 뿐더러 혹시라도 소송 중에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할 때는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대책을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미리 보내줬는데도 그 자료를 보지 않고 내용을 모르고 와서 뒤늦게 질문을 한다면 그 변호사는 사건에 별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숙지시키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과정도 결과도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판례를 미리 찾아보고 상담을 받아볼 것입니다. 요즘은 판례 검색 사이트가 많아지고 검색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하급심 판례까지도 전부 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판례입니다. 판례를 미리 찾아보시고 상담 시 변호사가 설명하는 판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유리한 판례를 활용하고 불리한 판례를 극복할 방법을 얘기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호사가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들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찾을 것입니다.
증거와 법리를 얘기했다면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소송이든 한쪽이 100% 유리하기만 한 소송은 없습니다. 어느 쪽에게나 불리한 사정들이 있기 마련인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불리한 사정을 외면한 채 유리한 사정만 계속 되풀이하면 결과는 난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당신이 이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말하는 변호사는 그 말에 책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비판적이기만 하고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는 변호사도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넷째는 변호사와 소통 방식을 미리 확인할 것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서 수시로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니더라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 변호사는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와 연락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클라이언트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따라서 주니어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주니어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와 연락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니어 변호사와 연락이 되면 무방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사무장, 사무직원이 연락하는 경우라면 그건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섯째는 판사, 검사와 친분을 내세우는 변호사는 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지 브로커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와 법리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한 다음에 자신이 판사하고 친하니까, 검사하고 친하니까 이긴다고 말하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길게 상담할 것 없이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여섯째는 책임감과 신뢰가 느껴지는 변호사를 고를 것입니다. 소송은 변호사에게도 늘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은 없고 승소를 위해 오랜 기간 증거와 법리를 치열하게 연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압박도 함께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비난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인생이 걸린 재판을 마치 자기 일처럼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는 태도가 느껴지는 일종의 동지의식이 느껴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것은 감정이나 친분에 치우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증거와 법리에 대한 상담이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드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F가 아니라 T가 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 6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일은 없으실 수도 있고 또한 일반인 분들에게는 그럴 일이 없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편안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